안녕하세요.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소 연구위원 석주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내셔널리즘과 올림픽을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하계 올림픽을 유일하게 2번 한 국가라고 일본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1964년 도쿄 올림픽 그리고 원래 2020 도쿄 올림픽이 맞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는 2021년에 개최를 했죠. 그래서 2번의 올림픽을 치렀고요. 일본에서는 국가의 이벤트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또 주변 국가에서는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제가 오늘 그런 시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 중에 가장 크게 생각해 볼 것은 내셔널리즘과 스포츠입니다.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인간은 단 하나의 민족체를 가져야 되고 정체성과 충성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내셔널리즘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갑자기 우리가 이제 태어났고 처음엔 가족, 내 개인, 가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어느 국가지, 어느 민족이지라는 건 교육받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알기 어려운 민족성인데요. 따라서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이나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실은 계속 뭔가 외부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고취시키는 기제들이 필요합니다. 이 내셔널리즘에 갑자기 스포츠가 들어왔어요. 스포츠는 사실 순수한 인간의 육체적 행위이고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어떤 경우에는 물질적 보상을 받기도 하고 정신적 보상을 받죠. 개인의 가장 육체적인 궁극적인 활동의 성과로서 개인의 성취감인데 이 스포츠에 내셔널리즘이 결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저는 축구를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일 월드컵이면 우리 어떻게 되나요? 국가전이죠. 이건 꼭 이겨야 된다. 이게 스포츠 내셔널리즘까지는 아니지만 스포츠에 어떤 국가성이 투영된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스포츠는 정치적으로 중립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좀 더 내셔널리즘에 가깝다 또는 아니다. 그래서 국가는 항상 국가적인 이벤트로서 올림픽과 같은 것들을 개최하는데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엑스포를 유치한다든지 올림픽을 유치한다든지 온 국가가 나서서 이걸 꼭 성취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이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정치적 외교적 의지를 투영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의 거대한 이벤트 속에서 국가는 민족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또 집단과 개인 간의 연계성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스포츠 내셔널리즘의 기본적인 원리다 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느냐? 바로 올림픽입니다. 하나의 올림픽을 만든다는 것은 전 국민과 전 국가가 총동원을 해서 하는 국가적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올림픽 자체를 잘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양면성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쿠베르팅이라고 하는 올림픽 창시자가 원래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취지였습니다. 세계로부터 젊은이들이 모여서 우호적으로 경기하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자. 너무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혹시 모르는 우려가 자국에만 누가 1등을 하는가 여기에만 치우친다면 배타적 애국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훨씬 잘하지 이런 배타성은 부정을 하자. 다만 조국에 대해서는 적절한 내셔널리즘은 장려하자. 그럼으로써 평화적 국제주의를 실현하자.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화합을 하는데 그래도 배타적 민족주의는 안 돼. 그런데 여기에서 국가적으로 우리가 잘했다는 우월성은 좀 기분 좋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같이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화합하자. 이게 평화적 국제주의다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스포츠 외교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려야 될 게 쿠베르팅이 원래 말했던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71년에도 미국에서 처음으로 45년 이후에 중국 땅에 밟은 게 탁구 선수단. 그 후에 미중 간의 냉전 기임임에도 불구하고 대땅들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핑퐁 외교입니다. 지금 한국하고 일본 간의 자매 우호 도시 결연을 맺어서 가장 용이하게 또는 안정적으로 보내는 게 청소년 스포츠 교류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스포츠는 분쟁을 조장하는 기제가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잘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주목할 것은 이 내셔널리즘 측면을 보자. 제가 이제 일본 올림픽을 데려왔습니다. 일본의 올림픽은 굉장히 볼수록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했었던 국가이기도 하고 64년에 경제가 한창 성장하던 시기에 올림픽을 했었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 간의 이동이 불가하고 어려웠던 시기에도 올림픽을 치러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점을 착목을 해서 일본이 어떻게 국가 정체성과 상징 그리고 내셔널리즘을 활용했는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은 근대 시기부터 1900년에 올림픽을 첫 참가를 했고 이걸 국가 이미지의 창출 수단으로서 이제 활용했습니다. 일본만 그런 건 아니죠. 모든 국가들이 그런 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1964년에 도쿄 올림픽은 전후 부흥, 이게 약간 낯선 단어이긴 한데요. 우리는 부흥이란 말보다는 재난으로부터 극복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일본에서 부흥이란 말을 씁니다. 일본은 전쟁 시기에 본인들이 제국 국가라고 생각했었던 그러나 전후에 패전을 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순간을 딛고 선진국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반열에 오른다. 화려하게 국제사회에 복귀를 하고 싶었다. 이게 바로 64년 도쿄올림픽의 핵심 홍보 전략입니다. 두 번째, 2020년도 원래 도쿄올림픽인데 팬데믹으로 2021년에 개최가 됐고요. 그 전에 2011년에 토호쿠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토호쿠 대지진 후로부터 10년 뒤 도쿄에서 올림픽을 한다는 것은 또다시 국가적인 대재난 앞에 우리가 이만큼 재난재해로부터 부흥했다라는 것을 또 전면에 내세우고 싶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토호쿠 대지진으로부터 우리가 10년 뒤에 이만큼 부흥해서 다시 우리가 국가를 건설한다. 또 두 번째는 잃어버린 20년, 30년으로 이어지는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신청하고 선정됐을 때 당시에 아베 총리가 이걸 담당을 했었습니다.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국가 일본, 우츠쿠시 니혼을 앞으로 세우고 일본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면서 역사 수정주의 민족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총리였습니다. 따라서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일본인의 자긍심을 고취하자라는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본은 올림픽 관련해서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1964년엔 도쿄올림픽을 개최를 했고요. 1972년엔 삿포로에서 동계올림픽도 개최를 했습니다. 1981년에 88년 올림픽 개최지로 일본에서 나고야를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을 했죠. 그리고 98년에 나가노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2001년에는 2008년 올림픽 개최지로 오사카를 또 올렸어요. 추인했는데 베이징으로 선정이 됐고요. 2009년에는 2016년 올림픽 개최지를 또 도쿄로 올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나고야, 오사카, 도쿄를 계속 돌아가면서 어쨌든 문을 계속 두드렸고 3번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쿄올림픽이 선정돼서 2021년 도쿄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셔널리즘적인 기제가 들어가 있을까 사례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64년 도쿄올림픽을 보겠습니다. 미일안보 조약에 반대했던 전국민적인 저항운동이 1959년에서 60년 사이에 있었고요. 그게 도쿄의 국회의사당 앞에 가득 메우는 그 시위 사진 어디서든 다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일본에서 그런 정치투쟁이 있었어 그러면은 아마 1990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그런 데모가 이 현대사에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 낯선 풍경인데요. 기본적으로 1960년에 안보투쟁을 비롯해서 이른바 1955년부터 1960년 사이에 일본의 정치의 계절이라고 해서 수많은 투쟁들이 있었습니다. 미일안보조약에 관련된 저항뿐만 아니라 좌파 계열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인 투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케다 내각이 등장을 해서 이제 정치의 계절을 종식시키겠다. 대신 이케다 총리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케다 내각은 소득 배증 계획을 세우고 일본은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경제가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9%의 경제 성장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자신감이 생겼죠. 삼종신기라고 냉장고, 텔레비, 전화기가 집에 보급이 되고 아직 자동차가 대단히 보급하진 않겠지만 중공업, 산업을 막 부흥시키는 시기가 바로 60년대 배경입니다. 그럴 즈음에 대국가적인 이벤트로 64년에 도쿄에서 올림픽을 한다. 일본에서는 이걸 전 세계에 꼭 홍보를 해야 됩니다. 45년 패전
휴전 후에 20년 만에 이토록 경제를 성장을 했고 우리도 선진국가로 나서겠다라는 게 바로 도쿄 올림픽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팀은 93팀이 참가를 했고요. 5,000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163개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때 당시에 도쿄올림픽의 목적은 뭐냐? 앞서서 배경에서 잠깐 설명을 들었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전후가 아니다. 패전국가가 아니다. 국제사회로 일본은 복귀할 거고 선진국이 될 거다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어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전체 프로젝트로 이제 규모에 맞춰서 도쿄올림픽 개최를 전후로 해서 도시 기반 산업도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도쿄, 일본어로 후르이모노인데요. 낡은 도시 도쿄를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겠다. 슬로건은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강하게를 내세웠습니다. 저는 이 문구만 보면 뭔가 굉장히 산업 활성화 되던 시절에 열심히 일해야 된다 생각이 나는 문구인데요. 이래서 도쿄를 가장 먼저 앞에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도쿄를 TV에서 전 세계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도쿄의 이미지를 개편해야 세계적으로 이제 일본이 선진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도쿄에 관련된 인프라 시설들을 개편했습니다. 가장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것은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 도카이 신칸센이 개통됐습니다. 바로 앞서서 올림픽이 10월 10일 날 개최되었는데요. 신칸센은 10월 1일 날 개통했습니다. 10월 10일 이전에 신칸센을 개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원관력이 투입됐는지 상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신칸센을 개통을 했고 일본이 이처럼 철도 강국이다라는 이미지가 전 세계의 이미지에 심어졌습니다. 굉장히 기존 철도와는 다른 아주 날렵하고 슬립한 제트기 모양의 신칸센이 쫙 지나가는 모습이 이제 방영되는 순간 뭔가 일본은 새롭다, 신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계속해서 방송에서 방영하는, 조금 뒤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요요기 국립공원에 체육관을 하나 시설을 만듭니다.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체육관 같은 것들을 보면 아, 체육관이구나 라고 바로 알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현대적 건축물에 방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사무라이의 뿔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 일본스럽지만 굉장히 디자인적인 현대적인 건축물로 세계적으로 발신을 시켰습니다. 도쿄올림픽 홍보물, 앞서서 말씀드린 이게 지금도 모던하다 그리고 굉장히 획기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이전에 상징이었던 심볼들을 보면 좀 복잡합니다. 굉장히 그래픽 디자인 중심적으로 심플하게 로고만 박혀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 뇌리에 각인이 되면서 아, 도쿄는 굉장히 신선한 디자인이 새롭다 이런 표현들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디자인이 세계적인 위상을 또 재정립하는 데 많은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경기장에 가면 제일 중요한 거 시간이죠. 그래서 타임, 시간인데 이전까지 당연히 유럽의 기술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겠지, 맞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세이코가 나오고 전 세계 계속 중계가 되면서 세이코는 정확한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 브랜드, 아주 고품격인 이미지를 또 심게 됐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타임워치로 세이코를 선정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64년 도쿄올림픽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도시의 이미지에서 최첨단 신칸센 그리고 공항, 여기에 시부야, 긴자, 도쿄 안에 주요 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다 신축 호텔로 지어놓고요. 현대화된 도시 이미지를 계속 발신했습니다. 도쿄 남서부 천안 근처 그 황거 근처에 있는 남서부의 군사 시절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경제 문화, 여기에 공원도 배치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의 상징으로서 탈바꿈을 했습니다. 이거는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1964년 도쿄올림픽의 모습입니다. 이 성화봉송장이고요.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도시를 어떻게 정비했냐. 그 이전에 1962년 제가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55년부터 60년대 초반까지는 정치 투쟁, 60년부터 이제 우리는 경제에 모든 것에 진력을 다하겠다라는 시점이지만 사실 경제적인 인프라가 뭐 한 번의 경제가 갑자기 발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62년에 로버트 휘팅이라고 하는 기자가 쓴 도쿄 중독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쿄는 엉성한 목재 가옥들로 가득한 흉물스러운 도시 지역과 조잡한 판잣집들의 거리다. 이게 62년의 도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신축 건물들을 세우고 도로공사라고 수도를 개선하면서 지하철도 생기고 특급 호텔을 건설하고 서양식 화장실을 막 홍보합니다. 우리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도쿄 지역, 특히 천황이라든지 한국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꼭 가면 들리는 시부야, 요요기, 하라주쿠 같은 곳들이 있는데 이 주변 지역 시설도 정비를 해서 지금은 청년들이 세련된 도시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지만 64년 도쿄올림픽 이후에 정비가 된 거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현재 이 64년의 도쿄올림픽의 중심지는 현재 일본 청년 문화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에 1964년 도쿄올림픽을 앞둔 긴자 근처의 모습입니다. 긴자가 굉장히 잡지에도 많이 실리고 나는데 화려한 쇼핑센터의 거리, 지금도 가시면 미츠코시 백화점부터 해서 일본에서 가장 상징적인 쇼핑의 가장 큰 거리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도로가 이미 다 정비가 돼 있고 세련된 여성들이 가방을 들고, 그런데 또 하나는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도 같이 전통과 현대가 혼재되어 있는 아주 모던한 거리로 활용이 많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요기 국립경기장입니다. 형태를 보시면 최근에 지은 건물이지라고 싶을 정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현대식의 건물로 만들고, 그 뒤에가 원래 미군 군사 시설이었는데 모두 요요기 공원을 확장하면서 공원 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요요기 공원 근처를 가면 가족들이 아이들 데리고 그 근처의 넓은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고, 이게 도쿄 안에서 자연스럽게 피크닉을 하면서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의 평가를 보면 64년 도쿄올림픽을 일본 국가는 굉장히 영리하게 잘 활용했다. 그래서 국외, 국제사회의 경제성장, 기술성장의 발신으로서 성공적으로 홍보를 했었고, 국내적으로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도쿄올림픽을 잘 활용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지켜볼 게 있습니다. 일본은 항상 그렇지만 법과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일을 앞두고 정책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본인데요. 올림픽 관련한 법 제도 역시 61년,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을 선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건 스포츠진흥법입니다. 대조되는 것이 제1조와 제14조인데요. 제1조를 보시면 이 법률은 국민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밝고 풍요로운 국민 생활의 형성에 스포츠가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문구가 제1조는요. 이 법률을 운용할 때 국민에게 스포츠를 강제하거나 스포츠 전 경기에서 항의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는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율성을 굉장히 1조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14조를 보시면 갑자기 강제성이 들어옵니다.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는 일본의 스포츠 수준을 국제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개인은 행복하게 스포츠 생활을 영위해라가 1조고요. 지방단체와 정부, 국가는 스포츠 이벤트에 필요한 모든 예산과 지원을 하도록 강구해야 된다가 스포츠진흥법입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자율성과 국가적 강제성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스포츠진흥법이다. 결과적으로 이 기본적인 법률을 기반으로 스포츠가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핵심 도구로 작동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었다. 그 후에 64년 도쿄올림픽이 준비가 이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쿄올림픽은 양적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메달 획득 수도 3위였습니다. 대단한 성과라고 자부심을 갖고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 64년 도쿄올림픽 이후에 70년을 지나서 80년대의 일본의 성적을 보면 굉장히 저하됐습니다. 나카소네 총리가 특히 1982년에서 87년 사이에 집권하면서 스포츠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했는데요. 84년에 LA에서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도 일본이 미국에 이어서 경제대국 2위인데 80년대가 되면 일본은 굉장한 경제적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재팬 에이스 넘버 원이라는 책도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일본을 견제할 정도로 자동차 수입 시장 같은 것들이 막 해서 일본이 자신감을 갖고 경제 2위 대국이 되었는데 이제 스포츠 쪽에 오히려 떨어지는 걸 보고 나카소네 총리가 많은 정책들을 이제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스포츠 진흥에 관한 간담회를 만들어서 스포츠 강국이 되라라고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고요. 그 보고서를 보면 국제 경기력 향상은 나라의 중요한 정책 과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88년에는 한국이 4위를 했는데 일본은 14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기반 시설은 만들되 그 안에 스포츠 경기적인 내용은 또 별도라는 얘기입니다. 80년대 후반에 나카소네 총리에 이어서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스포츠를 진흥하는 권력들이 작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 2020년 도쿄 올림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래 개최되려던 도쿄 올림픽은 다음 연도로 수년이 됐기 때문에 실제 개최한 해는 2021년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어렴풋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생중계를 해주는데 방청객이 텅텅 비어 있다. 라든지 마스크를 쓴 관계자, 심사위원들 일부만 앉아있다든지 그 시절의 도쿄 올림픽이었습니다. 역시 디자인 로고도 굉장히 모던했고요. 64년 도쿄 올림픽 때에 비교를 하면 2배 정도의 선수들, 팀이 참가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도쿄 올림픽을 선정하기 전에 다시 돌아가면 2005년 시점에서는 2011년 토호쿠 대지진도 예측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2020년, 2021년에 있었던 코로나도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면 2021년 도쿄 올림픽의 국가적 사안으로 생각했던 것은 토호쿠 대지진 부흥도 아니고요. 그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처 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 2005년에 도쿄 도지사였던 이시하라 신타로가 이 도쿄 올림픽을 개최해야 되겠다라고 표명을 먼저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일본 근현대 역사를 부정하고 평가하는 역사인식이 일본 사회와 교육에 배포되고 있다. 위기다. 경제 정체로 인해서 목표와 자신을 잃은 일본인들이 많다. 일본 사회가 약화되고 있고 일본인들의 정신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 출구 전략으로서 일본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고 일본인의 민족적 감정을 고취시켜야 된다. 그 도구로서 올림픽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점은 자연재난이라든지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2005년 시점에 갖고 있었던 역사 인식에 대한 어떤 개인의 인식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1999년에 사실 히노마루나 기미가요가 이제 국기와 국가로서 선정이 법률로서 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일련의 흐름들을 봤을 때 국가주의적인 교육 정책을 집어넣고요. 사실은 2005년에 저희도 시마네온에서 다케시마의 날, 죽도의 날에 관한 조례도 있었듯이 2005년 시점을 돌이켜보면 영토 역사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간에도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올림픽이라는 것을 집어넣음으로써 2005년부터 일본에서는 도쿄 올림픽 유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2011년에 토호쿠 대지진, 그 후에 일어나는 사회적 균열이나 위기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도쿄 올림픽에 매진을 하게 됐고요. 2013년에 이 같은 노력들이 아우러져서 최종적으로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도쿄가 선정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올림픽 홈페이지에서 보여줬던 64년에 대조되는 이미지입니다. 한 국가가 몇십 년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줬다라는 점은 도쿄에서 올림픽을 개최한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마케팅이다. 그리고 이 사진 안에는 도쿄의 가장 핵심 상징적인 도쿄 타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도쿄의 또 한 발전상을 보여주는데요. 실상은 또 그렇진 않았습니다. 2020년의 상징성을 보면 아까 전에 더 빠르게 더 높게 그런 슬로건이 있었으면 이번의 슬로건은 약간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 마음적인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도쿄 올림픽 기본 구상 간담회의에서 이 도쿄 올림픽의 목적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도쿄가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높은 뜻을 지닌 나라.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64년에는 우리가 얼만큼 잘 살고 선진국이 됐는지 보여주자였다면 이제 2020년에는 너네와 같이 우리도 더 높은 이상, 그러니까 세계에 공헌을 하는 나라가 되겠다. 이게 일본의 존재다. 21세기 우리는 도시의 힘이 바로 국력이다. 일본을 상징하는 도시는 도쿄다. 사실 여기는 도쿄가 쇠퇴해 가는 걸 우려하는, 다시 말하면 도시 재생에 대한 계획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림픽 관련해서 도시를 정비하기 시작했고요. 다만 올림픽 자체는 굉장히 콤팩트하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미 기존의 인프라가 다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도덕적 우위를 가진 우리가 세계에 공헌하는 나라를 보여주기 때문에 뭔가 다 슬림화시키고 뭔가 다 절약하고 콤팩트 올림픽이라는 걸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장 내에서 8km 이내 가스나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 그리고 조금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골판지 침대 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환경 자원 보호하는 도쿄 올림픽이라는 슬로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개장도 지연됐고 홍보 효과도 미미한 채로 끝나게 됐습니다. 일본은 뭘 준비하면 꼭 법을 만듭니다. 이때 만든 법은 스포츠 기본법입니다. 스포츠 기본법은 지능법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상위 개념의 법인데요. 스포츠 선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것, 그리고 이 안에 모든 것을 집어넣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일본 사회는 활력도 낳을 수 있고요. 국민 경제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고요. 국제적인 교류나 국제 평화가 됩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상위적인 개념이 이제 스포츠 기본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부과학성은 이전에 스포츠 입국 전략을 발표해서 스포츠나 올림픽을 통해서 국가 위신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 기본법 후에 2020년에 올림픽을 앞두고 어떤 걸 했냐, 공모죄라는 것을 일본에서 제정을 했고, 이게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도쿄를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 내 테러를 방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전에 협의 없이 신고 없이 모이는 것들, 비밀 테러 조직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공모죄를 제정을 했는데, 이게 바로 시민단체들은 국가가 우리의 정보를 감시한다 라고 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모죄는 사실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사회를 통제하고 테러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한 법이다 라고 했으나, 실제로 시민들은 지금도 안전한데 굳이 왜 우리를 감시할까? 감시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건 아닐까라고 해서 공모죄 제정 당시에는 내부적인 반발도 많았습니다. 왜 내셔널리즘이냐,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국기를 개항하게 되고 또 국가를 부르게 되고 거기에 개회식 때는 일왕이 등장을 해서 개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상징 심볼들을 이 도쿄올림픽 채널 하나만 틀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들의 기억을 복귀하면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2021년에 개최된 도쿄올림픽에서는 우길기 사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미리 한국 정부에서는 사실은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는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 조치를 해달라는 걸 IOC 위원회에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문체부의 공식 발언이었습니다. 우길기는 한국 국민들에게 일본 제국의 상징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상처와 고통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친선 우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이벤트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권고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한국인 선수촌 기숙사에서 이순신 장군을 프린트해서 걸었다가 일본의 항의를 받으면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이 개회를 하게 되면 일왕이 개회 선언을 하게 됩니다. 분위기를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사실은 여기에도 허가 받은 사람들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외의 관객 객석은 다 텅텅 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또 하나의 문제,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정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이 지도가 들어가는데요. 이 지도에 제가 빨갛게 한 거, 이거 국내 언론사에서 갖고 온 기사인데요. 빨갛게 하고 그 안에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빨갛게 원으로 되어 있는 것과 일본 본토 사이에 두 개의 동그란 섬인데, 그건 오키섬의 도고도젠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국의 울릉도에 해당하는 섬이고, 이건 일본의 영토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오키 제도에 해당하는 도젠 도고에 지나서 갑자기 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 정부, 한국 선수단, 대표단 모두 시정 조치를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불행하게 올림픽이, 패럴림픽이 끝난 날까지도 수정되지 않은 채 그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독도를 지도 안에 넣었었는데 IOC에서 일본 정부의 항의가 있으니까 상호 그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로 한국 정부는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도 한국에서 평창 올림픽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으니 우리도 일본에서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는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안타까운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미가요인데요. 올림픽에서 일본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당연히 국가로서 기미가요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도쿄올림픽은 마찬가지로 개막식이었기 때문에 기미가요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 세계에서는 당연히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듣겠지만, 한국에서 여전히 90세 조금 더 넘어가신 분들은 그때 증언한 게 텔레비전에서 기미가요가 나오는 걸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다. 그런 정서적으로 한국의 식민지 시기, 제국주의 시기를 좀 연상시키는 국가가 방송으로 또는 도쿄올림픽에서 울려 퍼지는 건 참 마음 아픈 일이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자, 이제 결론입니다. 스포츠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국민의 통합과 권력의 정당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왕도 등장을 하고요. 국가도 부르고요. 어떤 절대적 가치는 아니지만 누가 더 뛰어난 국가인지 스포츠를 통해서만은 그 우위를 결정하도록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내셔널리즘이 강화된다는 것은 국민 통합과 권력을 위해서 스포츠를 활용할 수 있다. 도쿄올림픽은 일본에서 국가를 재건하고 부흥하고 그것을 세계에 발신시키는 도구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어떤 측면은 성공했지만 어떤 측면은 국가 간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계속해서 이 올림픽은 부흥이라는 것을 국가 이벤트로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스포츠 내셔널리즘 외에 다루지 못한 한 부분은 일본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라든지 스포츠 산업의 부정적인 측면도 사실 굉장히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순수하게 운영하고 활동하는 입장에서는 국가가 계속해서 개입이 되면서 원하는 대로 예산과 운영과 조직이 흘러가고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일본 사회 내에서도 반발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조금 독특한 주제를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일본 안에 다양한 분파가 있고 저희와 한일 역사 관련해서 교류하고 애써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한편엔 일본이 가장 최고다, 가장 좋은 국가다, 일본 민족이 최고다라고 하는 어떤 그룹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스포츠라고 하는 평화적이고 굉장히 협력적인 공간에 같이 결합이 됐을 때에 나타나는 위험성, 위기 같은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